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야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틀 전이었죠. 6.25 71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건 선조들 덕분이라는 건 언제나 가슴속에 담아두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하나 더, 그분들을 위한 예우 역시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당사자를 위해서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한 제도 역시 개선이 됩니다. 안장자의 묘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는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 안장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디지털 묘소 안내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자의 참정 기록과 훈장 수여 내역 등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적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감사함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기쁜 소식과 함께 행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아, 오빠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 아, 진짜 이제 여름인가 봐요. 사람들 옷차림도 다 얇아지고 네. 뭔가 이렇게 약간 화려한 거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오, 엄청 화려합니다, 오늘. 체리가 10,000개가 있네요. 저도 이번에 옷장을 좀 정리를 하고 여름옷 쇼핑 좀 했어요. 오. 좀 썸머 룩 약간 준비해야 네. 되니까 약간 페피로서. 네,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여름을 준비해야 할 이 시즌에 여름이 너무너무 싫다는 장병이 고민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키 170에 모델 같은 여친과 이제 막 100일을 넘긴 일병이에요. 오. 봄에 만나 이제 첫 여름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름을 싫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정이 풍부하네. 저는 여친이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주 전. 자기 뭐해?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유유. 나 아영이랑 쇼핑하고 저녁 먹는 중. 왜 자긴 저녁 먹었어? 저녁은 먹었는데 자기 옷이 왜 그래? 왜? 오늘 쇼핑해서 새로 산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갈아입었지. 근데 옷이 좀 배가 보이는데? 아, 무슨 소리야. 요즘 이런 크롭탑은 다 입어. 배 이만큼 살짝 보이는 건데? 아니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길이도 짧고 쇄골도 보이고 그 정도면 유아용 옷 아니야? 옷에 천을 쓰다 만 것 같은데? 아유, 자기가 뭘 모르네. 이 크롭탑은 말이야, 살짝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어줘야 이쁜 거야. 이제 여름이니까 요 정도는 또 입어줘야지. 너 설마 여름에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닌 거야? 배 훤히 드러내고? 그러다 배탈 나. 유유. 반팔 티셔츠 입어도 되잖아. 반팔 티도 여름을 위한 옷이야. 얼마나 시원하다고. 일주일 후. 야, 지수민. 인별그램에 이 사진들 다 뭐야? 사진이 왜? 이번에 놀러 갔을 때 찍은 건데? 오빠한테 얘기하고 갔다 왔잖아. 아니, 놀러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옷이 이게 뭐냐고. 치마는 너무 짧고 시스루 해. 민소매까지? 하나같이 다 노출이 많잖아. 유유. 아유, 여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운데 꽁꽁 싸매고 다녀? 더울 때는 옷도 얇아지고 짧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다들 뭐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네가 그런 옷 입는 게 싫어. 유유. 그렇게 입고 다니면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잖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오빠, 패션은 개성이야. 나한테 잘 어울리고 예뻐서 입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는 게 꽉 막혔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제 여자친구를 쳐다볼 거라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거든요. 화가 났어요. 싫습니다. 극혐.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아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뭐 그렇게 옷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나이에 어울리는 예쁜 옷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은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또 자기가 제일 예뻐 보일 수 있는 옷을 잘 알고 입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패션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개취인데 개취는 또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 생각에도 조금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자친구가 TPO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갔을 때 저 정도 입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과감한 스타일 입을 수 있는 여자친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크롭탑을 입은 게 언젠지. 그것도 자기 관리되고 몸매가 준비돼야 되는 건데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쯤에서 제가 고민장병의 입장을 좀 대변해 보자면 사실 다른 사람이 크롭탑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내 애인이 너무 과감하게 입으면 신경 쓰이고 또 배가 차면은 이제 배탈이 납니다. 배가 차면 아야 한다고요. 아야 해. 걱정이 되니까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100%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연애 시절에 네. 집에 계시는 회장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바지로 갈아입고 와라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 평소에 저도 여자친구의 패션에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서 이제 뭐 어차피 개인의 취향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같이 다녀보니까 이게 막 신경이 쓰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남들의 시선이 막 집중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 여자친구가 스타일리시하고 잘 꾸미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고 내 여자친구 이렇게 이쁘다 옷도 이렇게 잘 입는다 이런 생각으로 또 다니면은 좀 어깨가 오히려 으쓱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보고 싶다. 그치. 이게 고민장병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꽉 막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하는데 지금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맞죠. 왜냐면 170의 뭐 모델 같은 여자친구 이렇게도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남성들의 생각도 같을까요? 오늘은 좀 일찍 모셔보겠습니다. 안 모셔도 돼. 네,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국민의 여신 저격, 여신 탐구 구해서 데이터 연애 전문가 미혼 남성 226명을 대상으로 휴가 시즌 여성의 노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에서 내 여자친구의 노출 의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한 노출은 자제시킨다는 의견이 약 40%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과감한 스타일의 자유로운 휴가지라고 해도 내 연인만큼은 맡고 싶은 게 이게 또 대다수의 남성분들의 마음인가 봐요. 맞아요.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오늘 고민장병도 보통의 남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되고 내 여자친구는 안 된다. 그쵸? 이거네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지 상관 안 한다, 이해한다. 근데 유독 내 여친에게만 그 기준이 엄격해지는 그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달라요. 좀 평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맞고 싶어요. 진짜? 제발 그렇게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출 심한 옷은 좀 입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딱이 맞을까 봐 얘기 못 하는 것뿐이고 내 여친한테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군에 있으면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내가 뭐 밖에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 다가와서 막 이렇게 대시하지 않을까. 불안하긴 하겠다. 굉장히 불안하고 뭐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또 메시지를 누가 남자들이 쪽지를 보낼 수 있죠. 이렇게 막 DM으로. 추파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죠. 지금 잠깐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한 노출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수영복을 입고 뭐 이렇게 찍은 사진 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유행하는 조금 짧은 크롭탑, 배가 살짝 보이는 옷.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배가 보이는데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지. 아유, 진짜 배탈 나요. 아, 이렇게 또 다르네요. 약간 그 그렇죠. 노출에 대한 기준이 또 다르네요. 네. 아, 근데 좀 예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진짜 한 저 정도면 무난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많이 진짜 심하게 노출해서 길거리 다니거나 그렇죠. 뭐 SNS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20대 남자의 마음을 좀 대변을 해서 아마도 이제 애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좀 이제 장병에게 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예쁘고 이제 과감한 옷차림에 이제 남자들의 시선이 옮겨가는 것은 이제 약간 남자의 본능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들의 시선이 여자친구에게 가는 걸 막는 게 곧 여자친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자 여기서 스타일을 좀 바꿔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좀 잔소리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맞춰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끼리도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싫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장병은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잔소리가 좀 격해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첫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만나본 거는 만나는 건 지금이 처음인 거야. 근데 맞네. 너무 시원해도 너무 시원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한다는 것도, 그런 옷차림 좋아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당황이 되고, 내가 옆에 있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군대 안에 있으니까, 부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좀 더 이제 격하게 나가는 거지. 여자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배가 오르니. 아무래도 패션 스타일까지 간섭하는 거는 조금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과감한 옷차림에 신경 쓰고 되게 관심 가져주고 간섭하는 것도 이게 다 애정이고 관심이니까 처음에는 아 얘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좀 고마울 것 같은데 이 일로 뭐 계속 싸우거나 뭐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 좀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패션 자체가 이 상황의 포인트라기보다는 패션으로 인한 그런 부수적인 상황, 제3자가 뭐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DM을 보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게 큰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더 믿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끗 차이로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여자친구의 과감한 스타일이 걱정된다는 고민장병의 사연인데, 저희가 한번 해결책을 줘보죠. 네. 이제 여자친구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제 옷을 입었을 텐데 계속 부정적으로 신경 쓰고 간섭한다면 오히려 여자친구의 기분만 상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는 박스티를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 라고 돌려서 한번 이제 톡을 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돼요. 휴가를 나가서 우리 고민장비도 똑같이 여자친구한테 느껴보라고 크롭탑에, 그렇지, 짧은 핫팬츠, 반바지를 입고 한번 만나보세요. 네. 여자친구의 반응이 와 우리 오빠 와 시원해 보여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지, 오빠 왜 그래라고 하는지. 아예 상의를 안 입고 다니는 거죠. 상탈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세상을- 크롭탑 정도는 아니요, 입어줘요. 금목걸이 상의 없이 같은 사는 약간 거예요. 주목받는 그런 패션들. 아니면 뭐 여친 대신에 내가 노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옷 스타일에 좀 신경이 쓰인다 하면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담요를 가지고 다니면서 담요 또는 뭐 우산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한번 뭐 데이트하려면 뭐 챙길 게 많네요. 덮어주는 거죠. 그래요. 내 여자친구는 내가 챙긴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고민장병도 여자친구가 스타일을 바꾸길 바라지 마시고 연인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민장병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그 여자친구가 마음만은 시선과 상관없이 고민장병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사연은 뭐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연애라는 게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나의 입장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과정을 잘 겪어낸다면 이번 여름 뜨거운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이 꽉 막혀서 터질 것 같은 연애 고민이 있다면 자유롭게 살아가라 행궁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기막힌 솔루션은 기본이고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아주 그냥 투닥투닥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리한 사랑을 여러분은 항상 기다리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셀리피씨.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천중이란 말은 천우의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자, 좋다. 짝대기 3개 옛설 군설에서 이제 박진호 네, 박진호 상병. 군대 황금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방금 김대희 씨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거예요. 그거구나. 네, 무의식적으로 나왔어요 방금. 코너 폐지. 아, 코페 아닙니다. 코페. 아, 코페 아니에요? 아, 코페 아니에요. 예술구슬 안 하잖아요, 이제. 다른 겁니다. 아,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분을 불러봐야죠. 인권 긁어주는 남자 임극남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차손영 나와주세요. 형! 차손영!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대한민국 군대 상병의 삶. 충성! 사명! 효자손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오. 효자 사매. 뭐라고? 효자손 사매. 야, 좀 크게 부르면 안 되냐? 효자손 상병님. 듣기 좋잖아. 효자손 상병님. 역시 넌 나의 부사수야. 진급 축하드립니다. 아이씨, 고맙다. 아 근데 나 그 신교대 있을 때 짝대기 세계 조교들 보면 진짜 높아 보였거든. 막상 내가 다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시간은 가긴 가네. 부럽습니다. 야, 너도 금방이야. 지금 일병 몇 호봉이지? 지금 일병 2개월 됐습니다. 일병 2개월이면 4개월밖에 안 남았네. 아침 점호 120번에 저녁 점호 120번에 아침 점호 전에 360번만 먹으면 돼. 먹는 거야. 계속 먹으면 언젠가 상병 달어 너도. 놀리기 시작한 상병 해보자서. 뭐가? 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괜히. 아닌데? 잘못 들었나? 알겠습니다. 상병 조자손. 아 이거 뭐하냐? 죄송합니다. 아 이번 달 상병 달았지? 아 그렇습니다. 한참 할 때지. 가져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불러달라고? 알았다. 야 자손아 상병 효자. 가지고 뭐하냐? 뭐하냐? 오늘부로 300일 깨졌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상병 아닙니까? 축하한다. 아, 저 그러면 체단실 가서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빡시게 해. 그래야 시간은 빨리 가지. 알겠습니다. 야 자선아 오늘 위병소 근무 나랑 들어간다. 고병장님이라고 말씀이십니까? 왜? 아니 저 그 오늘 형우랑 서는 줄 알았는데. 형 오늘 그 휴가 나가서 빵구 네가 메꿔야 돼. 아 왜? 짬 좀 먹었냐?
서열 딸리면 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부사도 적었네. 안고 뭐냐? 확인하고 계십니다. 와, 한동안 사수만 들어가더니 빠질 때까지 빠졌네. 저 근무 들어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왜? 맨날 부사수 시키다가 부사수 되니까 하기 싫으냐? 에이, 아닙니다. 저 안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상말. 야야야, 이병 최순규, 너 침상 끝에 제대로 안 닦아? 닦았습니다. 너 여기 내가 손가락으로 닦아서 먼지 한 톨 나면 어떡할래? 확실히 닦았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몇 대 맞을래?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냐? 대답 안 해? 한 대 맞겠습니다. 한 대? 양심을 팔아먹었네. 2대 받겠습니다. 죄송. 3대. 너 저기 거울 앞에 가서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고 와. 그게 무슨 이때까지 가면 대박. 이게 인권 침해죠. 돌아가는 게 이길 없네. 때까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역시 군 생활의 꽃 상병이죠. 네, 처음 상병 달았을 때 진정한 그 실세 자리에 오른 그 기분.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모르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어리버리한 이등병 얘기도 많이 했고 게으름 피우는 병장 얘기도 많이 했는데 상병 계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관심이 덜하다고 하면은 듣는 상병들이 아주 서운해합니다. 사실 군대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상병 진급의 순간이거든요. 짝대기 3줄 다는 순간 진짜 내가 진정한 군인이 된 것 같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영상 중에서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상꺽, 상말, 요게 줄임말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피의 군대 TMI 빠밤. 상병이라고 다 같은 상병이 아니죠. 상병을 갓 달았을 때 일명 물상병이라고 불립니다. 상초라고도 하죠. 상초. 일만 상초라는 말도 들어봤죠. 네, 상초. 알죠. 그 일병 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상병 4개월째가 됐을 때 이제 상병 기간이 7개월 중에 반이 꺾였다. 꺾였다. 상병이 그래서? 꺾였다. 그래서 상꺽. 상꺽.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상말은 말.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끝날 때죠. 병장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진정한 실세 상말입니다. 이제 반면에 갓상병, 이제 물상병 때는 윗기수 상병들이 너무 많아서 상병이라는 게 막 체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관의 실세는 병장이다. 그 중에서도 말년병장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갑자기 저희가 상병 얘기를 하니까 상병이 그렇게 중요한 계급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요새는 저녁 전 휴가를 민간으로 가서 전역할 때까지 민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병장 기간을 생활관에서 보내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은 주로 상병을 선임으로 볼 시간이 제일 깁니다. 또 이제 분대장 임무 수행하는 게 상병 계급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관 실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병장쯤 되면 이제 후임 관리 일선에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죠. 상병이 이제 2등병, 1병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들 입장에서도 병장은 그냥 어르신 대우를 해주는 정도라면 상병은 진짜 무서워서 바짝 긴장하게 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영상에서 상병이 병장한테 장난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상병 달고 나면은 선임들한테도 좀 편해지나 봐요. 상병쯤 되면 뭐 병장들이 이제 그냥 형이죠. 진짜요? 그래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왜 그러십니까? 저 이제 상병입니다. 발음 약간 뭉개야 돼요. 야, 너 짝대기 3개 다니까 뭐라도 된 줄 알지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면 저절로 상병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병에서 일병이 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급이 되는 건데 상병이 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 평가가 있어서 일병에서 상병이 되려면 사격 점수, 체력 검정 그리고 정신전력 교육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겨야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진급이 누락이 되고 또 반대로 체력 검정에서 특급 전사를 달성하게 되면 1, 2개월 정도 조기 진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상병 계급을 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복무 기간이 더 단축이 돼서 계급별로 복무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육군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이고 복무 기간이 22개월인 공군 같은 경우에는 병장만 8개월에 해당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군 복무 기간 중에 상병으로 지내는 기간이 가장 기네요.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좀 바쁘네요.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행군기는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병 기간이 가장 긴 이유에는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군대 계급 체계는 미군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상병이 병사의 최고 계급이고요. 복무 기간도 가장 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 체계를 가져온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병장 계급은 이제 다는 순간 집에 갈 생각에 군생활이 좀 해이해지거든요.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따라서 군대에 가장 적응이 되어 있는 상병이 길어야 군대가 잘 굴러간다.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가설도 가설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이 중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죠.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행군기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군기는 알고 싶다. 자,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등병은 적 한 명을 상대할 수 있고 1병은 적 2명을 상대할 수 있고 상병은 적 3명을 상대할 수 있고 병장은 4명이 모여야 적 1명을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병 계급이 되면 전투력이 최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병부터 할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한 뭐 왕볼록, 굉장히 볼록한 계급장이 있고 활동복은 혼복할 수 있습니다. 혼복, 뭐 여름 생활복에 위에는 겨울 생활복. 오, 대박.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검은 민소매의 활동복 반바지를 입은 내 모습을 봤을 때 약간 희열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부터 이제 사제 팬티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부대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네. 라떼는 계급별 금지사항이 엄청 많았었어요. 뭐 물론 부대마다 다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좀 심한 데는 일단 상병부터 목욕 바구니를 쓸 수 있고요. 네, 목욕 바구니. 그리고 슬리퍼를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담배를 필 수 있었고요. 그 피던 담배도 손으로 털어서 끌 수가 있었고요. 예, 전투화를 신은 채로 닦는 것도 상병 때부터 가능한 부대가 있죠. 네. 신기하다. 그거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등병 때는 신발을 신고 못 닦았어요. 네. 2011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상병이 아니고 상꺽부터입니다. 상꺽부터. 네, 상꺽 이상. 그래서 다들 이제 검은 민소매랑 사제 팬티 미리 사놓고 상꺽되는 날짜만 세고 있는 분들이 있죠. 날짜까지 셀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 스웩 있잖아요. 스웩. 그 안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루 정도 남았을 때 좀 빨리 검은 민소매 딱 입고 준비를 하면은요? 그럼 큰일 납니다. 네? 안 되죠. 생활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상꺽되는 날 알고 있어요. 하루라도 어기면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상꺽이 되는 날은 아주 신성한 날이에요. 예, 목욕 제기를 하고 혼복 의식. 혼복도 되고 약간 네이만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뭔지 알죠? 그 네, 압니다. 국방색 민소매라든지 네. 뭐 이런 네일을 입고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상병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 따로 있습니다. 군에 대한 애착.
내가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는 진정한 애국심이 차오르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뿌듯함, 엄청남,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느껴보면 좋을 감정이라고 이 연사 두 팔 벌려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들이 보통 뭔가 리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경험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을 이끄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상병은 거의 뭐 군생활 만렙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뭐 마냥 좋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뭐 단점이 그래도 있죠. 있어요?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업이든 상병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나가서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데 후임들이 예를 들어 삽질을 하는 걸 이렇게 곡괭이질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 하루 왼종일 걸릴 것 같아. 나와. 야, 가져와봐.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다 하고 있어. 내가 다 했어 보면. 그게 상병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후임들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계급이다 보니까 그만큼 갈등도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따르지 않는 후임들한테는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징계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계급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사제 팬티에 검은 민소매를 딱 입고 자아도 취했다가 빠져 있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군생활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절반밖에 안 했어. 나 검은 민소매도 입었는데 아직 군생활이 많이 남았을 때 현타가 진짜 찔랑이 옵니다. 자, 상병 부심 잘 알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가요? 상병 부심에 대한 내용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침상을 닦는 후임에게 먼지 나오면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건 무조건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후임에게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한 점, 이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하다가 이겼어. 그러면 자, 후임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인권 침해인 거죠? 뭐 말을 너무 무섭게 해서 그런 건가요?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닦아서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청소를 하려면 한정된 청소 시간 동안 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먼지가 나오면 때리겠다고 지시하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이 그렇죠. 되고 네. 정말로 진짜 때려버리게 되면 이건 폭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후임에게 이제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길 수 없는 걸 계속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앞경우와 가위바위보 둘 다 정도가 지나쳐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가 되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선임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없는 요구로 곤란하게 하고 때리겠다는 제스처를 반복하게 해서 후임을 힘들게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휴가 제한부터 강등까지 좀 비교적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병 계급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상병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지 조언을 좀 해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병장과 일병 사이에 낀 어떤 중간 관리자의 느낌으로서 일단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의식, 그리고 병장에게는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일병에게는 길지만 또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언어 구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을 사서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준비한 단학가 군사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늘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죠? 맞습니다. 자, 오늘 떠날 여행의 테마는 6.25 전쟁입니다. 자, 얼마 전에 6.25 71주년을 맞이한 만큼 전적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랜선 투어를 맡아주실 이봉수 멘토님 나와 계시죠?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똑같은 포즈예요. 더 연습하셨죠? 네. 지난주에 한번 보고 또다시 봐서 그런가 더욱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전적지 투어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할 DMZ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DMZ 평화의 길 투어는 파주에서 출발해 철원 찍고 고성으로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네. 준비물이 있어요. 근데 바로 신분증과 500원입니다. 왜요? 신분증은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입장할 때. 근데 500원은 왜 필요한 거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했어,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을 때 궁금하죠? 네. 500원. 궁금하면 500원. 맞나요? 멘토님? 500원의 이유는 투어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우선 신분증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출입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투어하는 지역이 DMZ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이잖아요. 네. 민통선은 말 그대로 민간인 통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일부 지역은 사전 출입 신청 허가를 따로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두루누비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파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파주에서는 임진각을 둘러보고 도라전망대로 가볼 건데요. 이 두 곳은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네. 예.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새롭게 보일 겁니다. 우선 임진각에서 꼭 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예. 당시 남과 북을 이어주는 철교가 상행선, 하행선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6.25 때 다리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기둥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가 1953년 휴전협정 후에 남북 간의 포로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행선 철교 하나를 복구해가지고 임시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다리를 통해서 12,773명의 국군과 유엔군이 귀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다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고도 불리죠. 여러분도 다리를 걸어보면서 당시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자유를 되찾은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임진각에서 꼭 봐야 할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임진각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 낡은 기관차 보셨을 거예요. 대체 이걸 왜 전시했나 싶으시죠? 6.25 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운반하던 이 열차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장단역에서 피폭됩니다.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비무장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총탄 자국이 1,020여 개가 있었다고 해요.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저희가 임진각 생각하면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그 바람개비 많은 바람의 동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시물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또 임진각을 가면은 또 다른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통일대교를 건너서 도라전망대로 이동해 볼까요? 네. 예. 여기서 바로 500원이 필요합니다. 아, 아까 500원 드디어 이야기 하셨죠? 500원. 예. 단돈 500원이면은 북한 땅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기다 넣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 이게 이 망원경을 통해서 개성의 송악산,
김일성 동상은 물론 인공기, 개성공단, 기정동 마을 등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북한 사람은 물론 노루와 사슴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북한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우리 민족의 우리 땅을 이 작은 망원경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떠나볼 곳,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가슴 아픈 지역 철원입니다. 철원. 철원 하면 역시 백마고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영화 고지전의 실제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 27만 떨어지는 거. 야. 6.25 전쟁에서 치열하지 않았던 전투는 없지만 그중 백마고지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395m에 불과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혈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양측을 합해서 2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2만여 명. 지금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백마고지 전적지에 올라가면은 백마고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백마고지를 바라보면은 왠지 숙연해지는 마음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백마고지 전투는 왜 그렇게 유독 치열했나요? 그러니까요. 그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38선 부근에서 고지 하나라도 점령을 해야 휴전이 딱 되면은 그 땅이 우리 땅이 되거든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백마고지는 남쪽과 동쪽 모두 평야지대, 여러분들 그 철원 평야 아시죠? 그런 평야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모으는 데 매우 유리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즉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광활한 철원 평야를 품에 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백마고지를 빼앗긴 김일성은 애통해하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네, 저도 백마고지 여행에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서울 오기 전에 철원 지역에서 근무를 해서 백마고지 전적비를 되게 여러 번 갔었는데 그곳이 은하수 명소로 되게 유명합니다. 은하수. 그래서 계절이 되고 날씨가 좋을 때 가서 꼭 한번 우리 장병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마고지 격전지에서 3km 정도 가면 노동당사가 있습니다. 여기 또 꼭 들러야죠. 여러분 이 건물 왠지 낯익지 않은가요? 왜 나 짓지 왜? 이거 뮤직비디오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거기에 아, 나왔던 네. 그래서 저 기둥들이 조금 익숙하거든요. 아, 맞다. 네, 저도 조금 익숙한데 그 엑소도 저 앞에서 공연하지 않았었나요? 예, 두 분 다 맞습니다. 예. 그럼 나도 해야겠다. 오빠도 저쪽 가서. 예, 가수들의 공연과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가 된 이곳은 과거 북한의 건물이었어요. 전쟁 이후 남한 땅이 되면서 북한의 건물이 그대로 남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했던 공연을 한번 보기로 하십시다. 우와. 네. 오. 위에서. Take your time. 왠지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던 건물인지가 궁금해요. 노동당사니까 뭐 공공기관 같은 건물이었나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건물입니다. 여기는 반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잡아 고문과 학살을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요. 실제 전쟁 이후에 노동당사 뒤편의 방공호에서 대량의 유골과 실탄 그리고 사람을 꼭꼭 묶을 수 있는 철사줄까지 발견되기도 했어요. 여기서.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분단 현실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성이 담긴 장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통일과 관련된 노래나 행사의 배경이 되는 거죠. 철원에 간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철원 여행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볼 곳 화살머리 고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마고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화살머리 고지는 잘 몰라요. 여기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예, 거예요. 이곳 역시 전쟁 막바지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네네. 여기는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에게 개방되는 지피가 있는데 군사 분계선과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멀리 북측 지피가 보일 정도입니다. 단 민감한 지역인 만큼 들어갈 때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그리고 카메라는 꺼야 됩니다. 네네네. 예. 현재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지역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GP 1층 벙커에는 찾아낸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발 총탄을 맞아 부서진 수통, 구멍난 철모, 장전된 소총 등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 고성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고성 DMZ 평화의 길 코스 설명부터 드릴게요.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서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둘러보면 됩니다. 고성 DMZ는 최근에 들어서야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제 그 이후에 분단 66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 그곳이죠. 와, 이게 한마디로 신상 DMZ네요. 신상하면 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가장 최근에 공개된 곳인 만큼 투어 코스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여기를 가려면 다리 힘이 좀 필요합니다. 못 가겠다. 통일전망대에서 2.7km 해안 철책길을 도보로 걸은 후에 다시 차량을 타고 금강산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예, 총 2시간 20분짜리 코스인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신청 마감이 빨리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 들러서 출입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는 길에 1차 신원 확인을 하니까 여기서는 신분증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아마 편하겠죠. 네. 통일전망대에 올라가면 망원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500원! 예. 여기서 보는 북한 땅은 아름다운 금강산과 해금강의 절경에 눈을 못 뗍니다. 자, 이제 전망대에서 나와 둘레길을 따라 걸어가 봅시다. 해안 철책길을 걸을 때 귀로는 파도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여기가 장관의 절경이에요. 2.7km를 걸어서 금강 통문에 도착하면은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정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힐링지로도 딱이죠.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인 만큼 안보에도 민감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첫 번째 무기류는 당연히 안 되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연 보호를 위해서 생수 외의 모든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에서 제한하는 지역 출입
금지입니다. 미확인 지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하구나. 네. 세 번째,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과도하게 신체가 노출되는 복장 금지입니다. 크롭탑 안 되죠. 안 되겠다. 그리고 군병력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군대식 위장 무늬가 있는 복장도 금지입니다. 밀리터리 밀리터리 안 되겠네요. 네, 밀리터리 룩이 안 됩니다. 예. 네 번째, 군사 시설물 및 허가되지 않은 지역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예,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해안 네. 철책길 트레킹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분이 근데 좀 이상할 것 같은 게 트레킹을 하면서 보이는 게 북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서 걷는 게 좀 묘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들도 DMZ 투어를 꼭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2주간의 행군기 투어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야. 너무 맞습니다. 좋았고 감동적이었고. 예. 저도 지금의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다 우리의 진짜 역사 속에 있는 또 네, 선조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근무했었던 철원을 이번 기회에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고, 네. 참고로 노동당사랑 백마고지는 신분증 없이도 갈 수 있어서 혹시 네. 즉석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더라도 방문하시기 좋은 지역입니다. 500원도 없어도 돼요? 500원에 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성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이번 여름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 호국 보훈의 달에도 또 한 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행군기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선 여행을 하고 나니까 직접 그 장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수 멘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첫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인이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말릴 것 같은 동호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연락하는 오빠도 봐봐. 테니스 친 지 10년이 넘었대. 운동 동호회가 끝나고 회식을 해서 또 술자리를 갖고 이런 게 싫을 수 있는데 술 동호회면 안 돼, 안 절대 안 돼. 맛집 동호회 좋은데 맛집 동호회 그냥 맛있는 데 다니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남자들에게 멸치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호칭이지만 바로 제가 멸치였어요. 아니 덤벨만으로 운동이 됩니까? 일주일에 3일씩만 하면 3주 후에 스스로 몸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야.